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네, 김종근입니다. 자, 오늘도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하는 사료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한자 사료가 있을까요? 제목은 이제 발해의 등조 공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보이는 글자가 개원이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년, 그리고 춘정월, 그리고 정사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연, 월,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21년 춘정월 정사일,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한자도 다 아실 거고. 제일 앞에 보이는 이 개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자 속에 들어가면요. 연호를 새롭게 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호를 새롭게 연다라고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연호를 새롭게 연다는 의미보다는요, 이 자체가 연호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개원이라는 연호는 누가 사용을 한 거냐면 당나라, 네, 현종이라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당현종 때 사용되었었던 연호입니다. 당현종은 연호를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네, 개원이라는 연호와 더불어서 천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원 또는 천보라고 하는, 네, 연호가 보이면 당나라 현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당나라 현종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점에서 알고 있느냐 하면, 러브 스토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누굽니까? 양귀비하고의 얘기가 있고요. 물론 그것을 무조건 또 러브 스토리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귀비하고의 관계에서 결국은, 어, 어떤 난이 발생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안록산, 그리고 사사명 두 명이 일으켰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755년에 이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을 하죠. 그때의 왕이, 네, 당현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왔어요. 이 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현종 때임을, 네,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그래서 몇 년도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네, 733년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33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한자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한자가 보이느냐 하면 상이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이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큰 문 예술 이게 아니라 이 대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대문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한자 해석이 전에 제일 끝에 요 대무예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무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앞에 한자를 먼저 보신다면 발해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발해왕 대무예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발해의 무왕입니다. 우리 무왕이라고 하면 역시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무왕 때에 그렇죠. 제목처럼 당의 덩조를 공격했었던 그런 왕이죠. 그 당시 이제 보냈던 장문 이름이 장문휴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무예가 바로, 네, 무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문휴까지만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발해 무왕은 장문휴를 보내서 당을 공격했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대무예와 대문예는 이름을 잘 보시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무예가 무왕이고요. 대문예는 그 무예의 동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이제 동생과 형과 동생이라는 관계 외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발해 무왕 때요. 당과 그 다음에 발해가 여전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 당과 발해의 갈등 관계 속에는 국제적으로 중간에 어느 나라가 끼어 있느냐 하면 말갈족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말갈족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말갈족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로는
네,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말갈족이 네, 당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면서 발해하고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자, 이때 발해 입장에서는 어떤 뭐 제스처를 여러 가지로 취할 수 있겠지만 이 대무에는 과감하게 무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처럼 발해 공격을 해버립니다. 당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때의 연도가 732년입니다. 그 732년에 장문휴를 보내서 덩저우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해의 공격에 당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공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무예가 동생인 대문예에게 야 우리 발해를 한번 당을 한번 공격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대문예는 네, 당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대문예는요. 당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뭐 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으로 가버리니까 당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자기 나라로 옮게 되는 셈이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이 대문예를 다시 발해를 공격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대문예는 공격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스토리 속에서 이 글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간단하게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자에서 상이 보내었다. 누구를? 대문예를 보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예자라는 건데요. 어디 어디에 이르다 또는 도착하다라는 글자이고요. 요거는 그윽할 유자에 주주자가 붙어 있는데 지명입니다. 그래서 유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발병, 군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치우면서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해가 당을 공격하자. 여기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위에 즉 당의 황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당 황제가 대문예를 보냈습니다. 그죠? 파견했죠? 그리고 유주에 가게 했고요. 그리고 유주에 가게 해서 뭐 했다? 군사를 일으키게 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의 뒤에 문제, 한자를 한 번 더 보신다면요. 자, 이로서, 자, 그 다음에 토자죠, 이거는. 자, 토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토벌한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뒤에 해석은 쉽죠? 발해왕 대무예를 토벌하게 했다. 자, 상황 이해되시죠?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하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해하고 당과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 발해가 대단하게 732년에 덩조를 공격했고 그 상황에서 당나라 황제인 현종은 자기네 나라로 도망온 대문예를 시켜서요. 무예, 즉 발해 무왕을 공격하게 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까지 한자였었고 이제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연도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경신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을 내렸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명을 내렸다는 것은 네, 누구한테 뭔가 명을 내릴 건데요. 태복, 원외경이라고 해서 이거는 관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복자는 이제 뭐 종이나 엎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구성은 할 때 원자고요. 바깥 외자고 그 다음에 경경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뜯으면 역시 의미는 없겠고요. 태복, 원, 외경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이제 김, 그 다음에 생각할 사자에 네, 난초난자죠. 자,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태복 원해경인 김사란에게 명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사자가 있습니다. 자, 요 사는 이제 역시 뭐 사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뭐 하게끔 하다라고도 가능한데요. 자, 뒤에 한자 구조를 보면 네, 어조사로서 뭐뭐에 그리고 뒤에 신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요거는 뒤에 문장을 마저 읽고서 한꺼번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병이 있고요. 그러면 군사를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격할 격자죠. 그리고 그 남쪽에
비라는 글자인데요. 이거는 어떤 변경이나 마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남비라고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남쪽 변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6글자는 군사를 일으켜서 그 남쪽 변경을 공격하게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따라서 이 두 줄 한번 지우면서 노란 색깔들을 지우면서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신에 명을 내렸습니다. 태복 원혜경 김사란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명을 내렸나요? 네, 신라에 가게 하는 거죠. 사우 신라. 그리고 신라의 가게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 남쪽을 공격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다만 여기서 그 남쪽이라고 하는 게 그가 신라로 보면 안 되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발해가 당을 공격한 상태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문맥상 보면은 당이 어떻게 한 겁니까? 상이 명을 내린 거니까 당나라 황제가 신라에게 뭔가 군사적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신라 성덕왕 때에 당의 요청에 의해서 발해를 공격한 적이 있고, 그 성과로서 신라가 무엇을 획득한 적이 있다? 그렇죠. 일정한 영토를 획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토 명칭이 그렇습니다. 패강진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신라의 성덕왕 때 우리가 봤었던 사료하고 동일한 사건을 발해에 대해서 발해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다른 한자를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자를 다시 한번 더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앞뒤 맥락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다음 한자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어떤 글자가 보이느냐 하면, 자, 모일 회자가 보입니다. 모일 회자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눈이네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큰 눈이 모였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그렇고, 그래서 이 회자는 모인다는 것보다는 만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아까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신라에게 군사를 일으키게끔 김사란을 보냈는데, 그러면 결국은 성덕왕 때 군사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군사가 가는 길에 큰 눈을 만났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장, 뭐 아니면 지팡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설, 너무나 많은 눈이 내려서 높이가 1장이 넘었다라고 여자를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남을 여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요거는 1장 남을 여 이런 것들은 문맥상 그냥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엄청난 폭스를 만났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폭스를 만났으니 뒤에 한번 보시죠. 산길이 이렇게 되죠. 자, 산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는 아마 처음 보는 한자가 될 건데요. 요게 막힐조라는 단어입니다. 막힌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처음 볼 건데요. 좁을애라는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어가 되느냐 하면 산길이 막히고 좁아졌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앞에 눈이 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해석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큰 눈을 만나서요. 산길이 막히고 좁아졌다. 자, 막히고 좁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산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리고 뒤에 한자를 보신다면 선비사자에 졸졸자인데, 자, 이런 경우에도 그냥 선비와 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군사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가요, 어떻게 됨을 보여줍니까? 아, 사자. 그리고 넘을 과자에 반반자네요. 그러면 군사가 죽은 자가 반이 넘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해석을 한다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길을 막혔고 군사가 반이나 죽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없을 무자에 공공자죠. 그러면 이제 공이 없다. 그리고 환 돌아왔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상황을 이해하면서 아는 한자들을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해석은 쉬워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이 표시한 부분을
없애나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눈을 만났습니다. 산길은 막혔고요. 병사들은 반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느낌상 누구들이 이렇게 죽고 돌아왔다고요? 그렇죠. 신라 성도광이 보낸 군사들이 눈을 만나서 성과 없이 돌아왔다라고 봐두면 되겠죠.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무예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원망할 원자가 있네요. 그리고 문예가 보입니다. 그러면 무예가 문예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 이자는 이미 이자지만, 요 한자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하자면 무예가 문예에 대해서 끝없이 원망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끝없이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은 무예의 원망이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좀 더 매끄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발의 무왕의 입장에서는 동생 문예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글자였고요.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밀할 때 밀자죠. 그래서 몰래, 그 다음에 견자니까 파견했다. 이렇게 끊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객자인데요. 여기에서 이 자자는요. 찌를 자자입니다. 찌를 자자. 그래서 이제 객자. 요러면 우리 눈에는 좀 낯설어 보이지만 이 두 글자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럼 뒤집어 버리면 어떤 도금이 나오느냐 하면 객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자객을 의미합니다. 아하, 무왕이 뭔가 동생에게 너무 원망스러움이 있었고 그래서 자객을 보낸 듯한 느낌이 들죠?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자객을 보내서 문예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뭐에라고 될 겁니다. 이건 어조사 어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천진교라는 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천진교 이거 다리교자고 나루진자인데요. 자, 그냥 천진교라고 읽으면 될 거고 남쪽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은 단어를 끊어 읽으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끝에 보이네요. 다시 한번 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예가 문예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이 그치지 않았고요. 몰래 파견했습니다. 누구를요? 자객을 파견했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누구한테요? 문예한테. 자, 그래서 문예는 어디에 있는 걸 보이느냐 하면 천진교 남쪽입니다. 그래서 문예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파견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친동생을 죽이러 보낸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인데 또 뭔가 복잡한 마음에서 자기를 보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불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은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또 상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는 상은 아까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후에. 자, 상이 대문예를 파견했다라고 할 때 상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렇죠. 당의 황제, 즉, 현종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나라 황제 현종이 명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을 내렸냐면 자, 하남에 가서 찾을 숫자입니다. 이 찾을 숫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경찰들이 무엇을 수사하다 할 때 그 숫자죠. 그래서 찾아서 그 다음에 잡을 포자입니다. 그러면 찾아서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누구를 잡으라고 되어 있냐면 적당, 적의 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당자 오늘날에 또 쓰는 거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모두 진짜 그리고 죽여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조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장 구조였습니까? 자, 중국 황제가 모두 적당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명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단어?
위에서 대무예가 그죠? 뭔가 자객을 보내고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객을 보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현종이 그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노란색을 지우면서 해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이요. 중국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하남에 가서 적당들을 모두 찾아서 잡고 모두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발해 등조 공격과 관련한 사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료를 통해서 발해 무왕의 중요한 업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발해 무왕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 발해를 공격한 것, 발해가 당을 공격한 것 자체가 무조건 당을 무너뜨리는 것으로까지 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당시 발해의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현종은 정치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양귀비 문제 터지고 안사의 난이 터지면서 결국은 이 당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연결을 한다면 저는 좀 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틀이 걸리고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노트북을 사서 좀 펜으로 깔끔하게 뭔가 글을 쓰면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게 계속 실패를 해서 결국 원래의 컴퓨터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자, 저도 다시 그 새로운 컴퓨터에서 펜으로 쓸 수 있는 게 좀 더 수월해지고 프로그램들이 좀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현재는 다시 요거를 또 찍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발해 무왕 잘 한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료를 통해서 발해 무왕과 그 다음에 신라의 성도광 그리고 당의 현종 이 세 사람의 관계들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상황에서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리더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건이었습니다.